자, 앞 시간에 이어서 21번부터 238쪽 21번부터 같이 한번 또 풀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 이런 것들이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행사한 날이어야 되겠죠. 부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 부여받았다는 것은 아직 돈이 안 된 거니까 행사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자, 나머지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퇴직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줬으면 급여로 처리하거든요. 이것은 그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됩니다. 아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귀속시기 맞고요.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을 처분 결의한 날. 이렇게 맞는 것이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일용근로자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1번 15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맞았습니다. 2. 산출세액 산정 시 6% 세율 적용하죠? 예, 맞습니다. 1일 소득공제는 15만 원.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6%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산출하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 또 세액공제 빼주죠. 산출세액의 55% 맞았어요. 그러면 4번이 틀렸나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6개월이 아니고요. 3개월.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3개월이 넘으면 일용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4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거주자 정직혜 씨의 금융소득 내역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맞죠?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 아까 우리 금융소득 마지막 표에서 정리할 때 기억나시죠? 다음에 2번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으로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죠. 근데 한번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건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이건 분리과세 되는 거고. 정기이자 예금 1,000만 원. 이건 조건부. 그 다음에 보유 중인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 배당소득이죠. 배당소득. 이것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조건부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이것도 직장공제하고 공제의 초과 반환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았네요.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제외한 이자 배당수 등 합계액이 이것까지 포함하면 2,100이지만 이거는 포함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요 600만 원도 무조건 분리과세.
요 500만 원도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3번 맞았으니까 읽어볼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감자 결의를 수입 시기로 한다. 네. 주식의 소각이라는 게 감자거든요. 그래서 감자 결의일이 수입 시기다. 맞았고요. 4번 이자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은 수익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이 돼요. 총 수익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이. 그래서 필요 경비가 없다. 맞았다. 2번 틀렸다. 다음에 24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금융소득 내역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문제 많이 나왔네요.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냐? 단, 다를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과세 금융소득 다가 뭔가요? 일단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했죠?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포함해야 돼요. 자, 이제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인지. 가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네, 이건 원천징수가 된 거죠. 내국 법인으로 받았으니까. 자, 이거 배당소득. 그런데 이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거 무조건 뭐예요? 분리과세. 이건 종합과세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아까 200만 원은 무조건 종합.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그 다음에 라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24%죠. 예. 이거는 조건부. 예, 이거 조건부. 자, 그래서 조건부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종합과세하고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가 봐야죠. 자, 조건부 여기 300에다가 종합과세 200, 500에다가 여기 1000. 종합과세하고 조건부를 다 합쳐도 1500이죠. 2천만 원 이하이죠. 벌써 봐. 예, 그러면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조건부는 빠져야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인 요것만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조건부까지 다 종합과세 하는 건데 2천만 원이 안 되네요. 1,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따라서 조건부는 분리과세로 끝나고 요것만 다번에 있는 200만 원만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입니다. 조건부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예요. 조건부는. 그런데 무조건 종합과세는 그냥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5번.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의 사업자네요. 사업자. 2020년 수익과 비용 내역이다.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냐? 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뭐냐면은 총 수익 금액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자, 매출액, 이거 뭐예요? 이게 수입이죠, 수입. 예. 매출원가, 이거 비용이죠? 비용. 이건 빼줘야 돼요, 수입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 장려금,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 장려금 비용이죠. 또 김한공 씨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김한공 씨가 지금 사업자죠. 사업자가 주택자금의 이자를 냈다. 이거는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보지 않죠. 네, 개인적인 이자니까. 그러면 이거는 김한공 씨의 사업소득 금액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이거는 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업의 비용으로. 따라서 1억 원에서 8천만 원만 빼야 되겠네요. 1억 원에서 8천만 원.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이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이 개인 사업자의 개인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1억 원에서 수익금액에서 비용 뺀 것이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래서 2천만 원이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실혜 씨의 2020년 수입 내역이다. 원청징수, 대상,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실제 필요 경비는 없대요. 실제 필요 경비 없으면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그 정해진 필요 경비율이 있죠. 기타 소득의 율이 뭐 예를 든다면 골동품 서화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상금 같은 거, 기관에 인정을 받은 거, 허가를 받은 상금은 8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죠.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도 80%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은 유실물 습득, 이거는 실제 필요 경비밖에 인정을 안 하거든요. 유실물 습득으로 받은 보상금은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가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200만 원 다 소득 금액. 다음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자, 이거는 상금을 지금 1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을. 그러면 8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소득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네요. 80%가 비용이니까. 그 다음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강연료 이런 거 60%죠. 60%. 그러면은 6, 5, 30만 원이 비용이니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2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20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그러면 240인가요? 예, 24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24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경비율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60%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필요 경비 인정 비율. 그걸 빼준 것이 소득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 5, 30만 원을 빼면 여기는 20만 원. 여기 100만 원에 80%, 80만 원을 빼면 여기 20만 원. 240만 원. 1번이 답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네요.
자, 27번이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필요경비는 확인이 안 된다. 확인 안 되는 필요경비는 정해진 필요경비율을 이용해야 돼요. 자, 국내은행 예금이자. 예금이자는 2천만 원 이하면은 종합소득에서 해당이 안 되죠? 자, 예금이자가 하나인가요? 어디 양도소득은 일단 종합소득이 해당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빼야 돼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받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또 전부 비과세예요. 비과세. 이거 빼버려야 돼요. 유족연금, 상이연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 관련 연금. 이거 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이건 기타 소득계인데 이건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해요. 근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600만 원이니까 이건 종합과세 돼야 되겠네요. 자, 예금은요. 예금은 2천만 원, 예금에 대한 이자는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과세를 선택했겠죠. 2천만 원 이하니까. 그게 유리하니까 분리과세 했다. 그러면 종합과세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1번. 그래서 이자, 배당 이런 것은 있으면 다 더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자 받은 거, 배당 받은 게 다 소득 금액이 되는데 2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보셔가지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이니까 일단 종합소득 금액 계산하라고 하면 2천만 원 안 되면 그걸 다 빼버리면 돼요. 이 두 개는 왜 뺐는지 아시죠? 양도소득이니까 빼는 거고 유족연금은 비과세니까 빼는 거고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 만약에 유실물 습득에 의한 보상금이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면 그것도 빠져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선택할 수가 아니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선택 가능하니까 반드시 종합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 총설 부분을 정리 좀 했습니다. 아마 그냥 막 이론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좀 문제를 풀면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이런 시험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부 내용이 있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정리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이 시험 준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본문을 완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문을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정도로 본문이 학습이 돼야 되고 뒤에서 문제를 풀 때 이걸 찾아볼 때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는지 그게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네, 반복해서 여러분 연습해 주시고 자 이제 소득공제와 세입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쭉 또 가셔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요)
우리가 종합과세에 관한 그 6가지의 세목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쭉 정리했습니다. 자, 종합소득 해당되는 세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 예,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6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게 우리가 종합소득 세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배웠죠. 자, 이자와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수익금액 모두가 다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표가 있죠. 근로소득 공제를 해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오고, 연금도 연금소득 공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고, 사업은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들어오고, 기타 소득도 기타 소득 수익금액에서 그 필요 경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어서 이쪽 네 모두 그걸 다 합치면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 금액은 언제 매년 종합과세를 5월에 하거든요. 매년 5월에. 그래서 매년 5월에 이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신고에 해당이 되는 소득자의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공제를 해줘요. 종합소득 공제. 그래서 오늘은 이 종합소득 공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는 그 필요 경비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 공제를 따로 해줘요. 종합소득 공제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적 공제, 특별 소득 공제 등의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또 기타 소득 공제에서 인적 공제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은 있는지, 네, 또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라든가, 또 여성이 근로를 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인적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인적 사항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한 또 소득 공제들이 있고요. 또 카드 사용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소득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소득 공제예요. 소득 금액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적 공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에다가 기본 세율표 있어요. 6%부터 누진 세율을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기본 세율을 곱하면 그걸 이용해서 산출 세액을 구합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 감면이 있으면 빼고 또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있어요. 빼주는 거. 이것을 또 공부할 거예요. 세액공제. 그러면 세액공제를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또 빼줘요. 원천징수한 것들이 있죠? 기납부한 세액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매월 원천징수 했을 것이고, 또 이자소득도 은행에다가 원천징수 당한 거, 그거 기납부세액입니다. 그걸 빼준 것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납부세액을 이제 비로소 5월 31일까지 납부해 줘야 돼요. 종합소득 신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종합소득 공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세액공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요 단원에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인적공제인데요. 인적공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인적공제가 있고 추가 인적공제가 있어요. 기본 인적공제는 한 명당 그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 그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계산을 해줍니다.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은 누구누구가 해당이 되느냐가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인도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본인 거 150만 원. 본인은 말이죠, 소득이 있건 나이가 얼마건 따지질 않아요. 본인이기 때문에 소득자 본인은 그냥 무조건 150만 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하고 제일 가까운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봐서 기본공제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이 동그라미라는 것은 소득 요건을 보아서 확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소득 요건은 주 1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득 요건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금액이,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경비 뺀 거예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은 어떻게 보느냐?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봐요. 1년에 100만 원이면 거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죠. 월 10만 원 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는 소득이 없다. 자,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본인의 배우자 다음에 또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 네,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그게 직계존속인데, 이 직계존속은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다 해당이 돼요. 결혼한 사람은, 그래서 직계존속은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직계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소득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동그라미라는 건 소득 요건을 따진다. 그리고 나이도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젊으면 안 되겠죠. 나이는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만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됩니다. 형제자매가 되는데, 형제자매도 소득을 봐요.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여야 되고, 역시 나이도 봅니다. 우리가 생활을,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형제자매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불가능한 사람은 뭐냐? 형제자매 중에서 만 20세 이하, 아직 어린 나이죠? 만 20세 이하. 그리고 만 60세 이상. 네.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 그러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계비속,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해요. 그리고 자녀에는 입양자도 자녀로 봅니다. 입양자도. 자, 직계비속도 소득을 봅니다. 소득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는 20세 이하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예, 만 20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21살이죠. 예, 그래서 뭐 대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 2학년이 되면 21살 되나요? 그러니까 만으로 20세 이상이 되면은,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 소득자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나이 때문에. 그래서 소득 없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위탁아동도 해당이 됩니다. 위탁아동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위탁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보살피는, 즉 키우는 거죠. 6개월 이상 키워야 돼요. 6개월 이상. 그래서 물론 위탁아동이니까 18세 이하니까 소득 없겠죠. 소득이 만약에 있다면 안 돼요. 소득 없는 위탁아동. 그 다음에 수급자인 경우도 됩니다. 수급자. 수급자는 당연히 소득이 없어야죠.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수급자의 경우는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동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수급자는 뭐예요? 자기 배우자도 아니고, 배우자나 나의 직계 존속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그리고 직계 비속도 아니고, 위탁 아동도 아닌 제3자예요. 제3자를 내가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수급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아래 보기 중 여기 기본공제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걸 문제로 냅니다. NCS 평가 문제로도 제가 그런 문제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 따져봐야 돼. 몇 명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그 집의 주민등록표를 보고 따져가지고 한 명당 곱하기 150만 원 해야 기본공제 금액이 나오죠. 그때 본인까지 꼭 넣어야 돼요. 본인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주1과 주2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주1 소득 요건을 아까 제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주4 이것도 봐야 되겠고요. 위탁아동 주5도 보겠습니다. 그 주석을 일단 뒤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주1 보면은요. 소득 요건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경비 뺀 거. 자, 그리고 괄호 속에 있는 게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혜택을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어도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 500만 원 이하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자,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면요. 500만 원은 70%가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에 해당이 돼요.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에 곱하기 70% 하면은요. 350만 원이죠. 필요경비가. 그러면 500만 원에서 빼기 350만 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기타 소득 같은 거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150만 원까지도 인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소득은 굉장히 투명하죠. 거의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걸 더 높이 평가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50만 원 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드러나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소득은 말이죠. 퇴직과 양도소득을 다 합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 외에 이 연간소득금액이라 하는 것은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득이 있느냐 없는가를 따질 때는 퇴직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었지만 금년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 거의 그분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퇴직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퇴직금 거의 없잖아요. 퇴직금 아무리 못해도 수백만 원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에는 필요 경비가 없어요. 퇴직소득에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얼마 받았다.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필요 경비 뺄 게 없어요. 자, 다음에 2번이 뭐였냐면 나이 요건이었죠.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이 주 2에게 지금 여기 나이 요건을 볼 때 이 속에 지금 장애인이라는 건 나중에 추가 공제에 나와요. 여기 추가 공제에. 예. 그럴 때 혹시 이 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를 안 따집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안 봐요. 그 얘기입니다. 나이 요건을 무시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데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는 않아요. 소득만 없으면 돼요. 소득만 없으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3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소득자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 예, 생계. 예,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소득자가 벌은 돈으로 밥해 먹고, 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나 직계 비속, 자녀죠. 또는 입양자는 동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녀들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도 하고 외국이 아니더라도 교육상 도시로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주소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녀는. 그 다음에 거주자나 동거 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평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거를 같이 하느냐, 주소지가 같은가,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태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계존속이니까 부모님들이죠. 예, 부모님하고 이 소득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집에 살고 소득자는 도시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예, 그런 경우 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부모다 그러면 그 소득자 돈으로 생활하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주 4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직계 비속을 얘기할 때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소득자의 직접적인 아들이나 딸이어야지
그 아들이나 딸하고 결혼한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자의 자녀가 장애인인데 그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명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는 직계비속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만 장애인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5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이게 위탁아동 얘기예요.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을 해야 됩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 포함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6개월. 작년에 만약에 위탁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6개월이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의 기간은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단기에 6개월이 되어야 돼요. 다음에 6번째,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제 밑에 추가공제 때 장애인 나오니까 이것도 아예 읽어두세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냐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거나, 그 다음에 상이자와 유사한 유공자, 상위군인 이런 게 있죠. 국가유공, 그런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런 유형으로 나눕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장애인,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네, 고령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치매라든가, 예, 이런 경우 어떤 지병으로 지금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석을 미리 한번 쭉 읽어봤고, 그러면 이제 기본공제라는 건 1인당 15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공제 금액이에요. 소득금액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 추가공제가 또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플러스해주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물론.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주로 직계비속이 여기에 직계존속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70세 이상인 분. 그러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한 명당 100만원 추가공제해줘.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3가지 경우 있었죠. 그러면 한 명당 기본공제 반드시 조건은 뭐예요? 앞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이에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면 한 명당 200만원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장애인이 제일 커요, 추가 공제가. 그 다음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인데요. 좀 작죠? 자, 어떤 사람이 부녀자 공제에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첫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어야 돼요. 이거나,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여자죠. 여성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즉 결혼하지 않았지만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고 세대주라는 것은 자기 본가에서 나온 사람이죠. 독립됐어요. 되게 결혼하면 나오잖아요. 결혼하면 부양가족이 있어요. 네, 부양가족. 여기서는
여기 부양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형제 자매 중에 20세 이하 자매를 하나, 동생이나 20세 이하인 동생을 가지고 있거나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대주면 안 돼요. 이 부녀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거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한부모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것이죠. 100만 원. 배우자가 이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가 있어야 돼요.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든지. 배우자가 없으면서 이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배우자하고 이별을 했거나 이런 경우 한부모에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한부모니까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이건 안 돼요. 한부모라는 건 자녀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만약에 여성이면은 부녀자 세액공제하고 추가공제하고 또 중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만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부모를 택하겠죠.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이 추가공제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4가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추가공제와 기본공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적공제 이렇게 불러요. 인적공제. 인적사항으로 소득공제 받는 게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인적공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요 인적공제가 금액이 아주 큽니다. 소득공제에서 여기 인적공제 부분. 이것도 몇 번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이거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제가 다음 시간에 칠판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아직 지금 소득공제가 인적공제 부분만 봤기 때문에 나머지 연금보험료 공제라든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든가 여기서부터는 내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